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테슬라 AI 칩 23조 원 수주로 반도체 소부장주 투자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 등 삼성 공급망 종목이 기관 외국인 매수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하반기에도 삼성 거래 비중이 높은 소부장 기업의 추가 수혜를 전망합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오르며 7월 수입 물가가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9% 상승했고 광산품과 전자, 화학 제품 등 주요 품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이 엇갈려 향후 수입 물가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 차단 조치로 동남아 주요 생산 거점 규제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생산 거점을 둔 기업은 이번 조치로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펀드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첨단 혁신 산업 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에 나서는 미래 성장 펀드로 나눠서 운용됩니다. 정부는 민간 자금 유입을 통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 투자와 지역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보다 훨씬 더 높아진 모습이었는데요. 94%까지 CME 패드워치상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하루 만에 100%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IB에서는 9월, 10월, 12월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3번의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강해진 만큼 수혜 섹터들 오늘 개장한 후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 옵션 만기일이고요. 내일은 미국에 있어서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상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블렉시티가 구글의 크롬과 관련한 인수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뉴욕 증시에서 코어 위브가 급락을 했습니다. AI 관련한 수익성이나 노이즈가 좀 낀 상태라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물론 최종 판결은 11월이지만 어쨌든 역대급 승소라는 이야기들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비상장사기 때문에 관련주들, OLED 관련주가 어제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E 패드워치상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에서 이제는 10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하의 폭이 25bp냐, 50bp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더 분분한 상황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제 빅컷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뉴스통에서 아이디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크롬 345억 달러 인수 제안이고요. 퍼플렉시티가 이제 구글에 크롬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규모는 한 345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이제 퍼플렉시티가 이제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에 345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47조 8천억에 인수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제 그 퍼플렉시티가 이제 평가를 받은 게 18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값이 거의 2배 되는 돈을 제안을 했다는 게 이채로운데요. 이번 제안은 이제 미국 법원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이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한 뒤에 크롬 매각이 법적 해법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게 이채롭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현금 전액과 2년간 30억 달러 투자 금액 그리고 이제 크롬의 오픈소스 유지 그리고 기본적인 검색 엔진에 대한 구글로 설정하되 사용자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했고요. 그러나 자사의 기업 가치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80억 달러에 불과한 퍼플렉시티가 그 2배에 달하는 그렇다는 제시했다는 그런 것만큼 죄송합니다. 업계의 실현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행보가 이 인수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마케팅적인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인수 제안은 약간 이런 이유라는 거에 좀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정치적 기회 포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법원이 검색 독점을 인정하면서 크롬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자 퍼플렉시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기관과 여론에 대한 인수사로서 먼저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이거는 먼저 자신이 먼저 첫 번째 인수자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구글이 팔 가능성이 낮지만 전 세계의 어쨌든 주요 언론에서 동시에 보도를 하면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막대한 홍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는 이제 AI 검색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과 경제안에서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 제안을 한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협상 카드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360억을 넘는 이런 달러를 이제 제시를 하면 규제 압박이 커질 경우에 구글이 다른 빅테크보다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기술 공급 이런 인수 카드를 먼저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퍼플렉시티는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글이 시장 안에서 9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도전장을 내민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AI 웹브라우저인 코멧을 출시한 바도 있었는데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뛰어드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인수가 성사가 되게 된다면 브라우저 검색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검색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좀 있는데 퍼플렉시티의 이런 전략은 약간 이제 그 마케팅에서는 이제 마스터 이제 스트로크라는 약간 전략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케팅에서 아주 탁월한 결정적 한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적은 비용으로 이제 주목하는 약간 이런 전략과 비슷한데 만약에 이제 크롬에서 이제 성공을 한다면 브라우저 어쨌든 검색 시장의 구도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 세계 크롬은 전 세계 점유율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한다면 전 세계의 어쨌든 퍼플렉시티가 브라우저의 운영자가 됩니다. 그래서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유지하도록 하되 어쨌든 큰 확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운영자의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길이 열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뭐 현실적으로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 상황에서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물론 이게 인수가 안 되더라도 퍼플렉시티는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다고 할 수 있고요. 규제 기관이나 빅테크 기관에도 잠재적 인수자로서 이제 각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신뢰를 강화하고 어쨌든 향후 협상자라든가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높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퍼플렉시티 인수와 관련된 내용 첫 번째 키워드로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애플 고소 왜라는 키워드이고요. 머스크가 애플을 향해서 오픈 AI에게 특혜를 주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명백한 반독점 위반이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할 의지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내용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애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실제로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약간 마케팅적인 그런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이 이제 이런 겁니다. 자신의 XAI 챗봇 그록이죠. 플랫폼 X를 앱스토어 추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플에 이제 추천이 있는데 거기 경쟁사인 이런 부분에서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뭐 1등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제외를 하고 오픈 AI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는 명백한 반독점 위반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록이 전체 앱에서 5위, X가 뉴스 앱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추천 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추천해서 알고리즘과 전문가 선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따르고 있다라고 이 부분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XAI는 5위고 이 일론 머스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픈 AI 부분에서 이 부분은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이제 애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오픈 AI 샘 올드먼은 머스크가 오히려 자신의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유일하게 조작한다고 이제 반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박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이제 단순한 앱 노출 문제가 아니라 AI 산업에서 플랫폼의 공정성과 이제 알고리즘 투명성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간의 어쨌든 경쟁 구도에 둘러싼 어떤 격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애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할 것 같은 생각인지 아닌데 실제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이 앱스토어 추천해서 이제 자신의 챗봇 이 부분을 이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홍보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소송의 의미는 앱 노출 논란을 약간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이 부분을 약간 마케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머스크도 명백한 반독점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마케팅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어떤 특정한 근거나 논리가 좀 필요하게 될 텐데 머스크가 주장하는 바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 걸까요? 머스크가 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약간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록이 X 앱 추천에서 경쟁사 대비 이제 불리하고 이제 추정됐다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애플 쪽에서 이제 제시할 거는 만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이 의도적으로 오픈 AI를 우대하거나 XAI를 배제했다는 내부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시 이제 애플이 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앱스토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경쟁사를 제한했다는 통계나 자료 분석 자료입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야 반독점 위반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제 머스크는 상당한 이득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규제 기관의 관심을 끌어서 애플을 압박하고 빅테크에 맞서는 도전자라는 이미지와 정치적 이미지를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미 언론에는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기사도 상당히 이제 메인 창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어쨌든 마케팅 효과는 이미 거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전 세계 언론의 노출로 xAI가 그룹의 브랜드를 강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성객이나 투자자의 결속을 높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번 움직임은 법적 승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마케팅의 어떤 고도 전략이고 이미 저는 성공을 거뒀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애플 쪽에서 약간 제가 볼 때 억울할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명예훼손도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부당 경쟁 행위도 가능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 입부 때문에 좀 힘든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움직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지 내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대 올트먼 뇌컴 전쟁이고요. 오픈 AI를 이끌고 있는 샘 올트먼이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뉴럴링크와 정면으로 맞붙을 것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사업 내용 보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샘 올드만하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픈AI 공동 창업자이죠. 이제 CEO인 샘 올드만이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 이제 뇌 컴퓨터라고 하는데 BCI라고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 분야에 본격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랩이라는 회사를 이제 스타트업을 공동 설립 중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뉴럴링크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랩은 약 8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2억 5천만 달러를 현재 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픈AI 벤처팀이 투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알트맨의 전략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AI 생태계의 차세대 포인트를 선점하겠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늦었죠. 그래서 이제 뉴럴링크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샘 올드먼은 2017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철학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라고 하면서 더 머지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관심을 드러낸 바가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그와 관련해서 구체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보다 상당히 늦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머지라는 랩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AI 분야에 축적된 오픈AI 기술력과 리소스를 활용해서 더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BCI라는 포부를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 뇌랑 기계랑 통합해서 미래의 기술 패권을 펼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두 거물이 이제 앞으로 펼칠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이채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지 상당히 저는 좀 기대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픈 AI와 또 머스크 CEO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BCI 기술, 이 진출을 좀 하게 된다면 머스크랑 이 시장 안에서 또다시 경쟁을 좀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효과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기술은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의 뉴럴링크 부분은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수술로 이제 뇌 안에 칩을 넣는 방식이라면 샘 올트먼의 머지랩은 수술을 최소화 안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처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치료를 1차 목표로 만약에 하는 약간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의 능력이 업그레이드해서 확장하는 방식이고 즉 이제 수술을 하면서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병원식 방법이라고 하면요. 샘 올트먼의 머지랩은 약간 이런 방식입니다. 수술을 최소화하거나 안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I가 더 편하게 쓰는 도구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생각만 하고 번역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약간 이런 검색을 하고 AI가 나중에 바로 대화하는 소비자형 약간 기술이면서 한 줄로 약간 차이를 요약을 하자면 뉴럴링크는 의사랑 병원에서 수술을 기반으로 뇌를 연결하는 방식이라면 머지랩은 집에서 쓸 수 있는 AI 직통하는 뇌를 컴퓨터하는 이런 방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만의 기술은 기술을 넘어서 심리적을 하는 약간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약간 가는 방식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나중에 약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서로가 경쟁하는 방식을 보시면 약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규제 개편과 정책만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올트먼까지 BCI 시장에 뛰어들면서 머스크와 함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키워드는 UFC 백악관 개최입니다. 2026년 7월 4일 이제 백악관에서 이례적인 이벤트가 열릴 예정인데요. UFC 종합격투기 경기가 독립기념일 행사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기 때문에 지나갔는데 이제 내년에 이거 UFC를 한다고 하죠. 이제 어쨌든 UFC 데이나 화이트는 상당히 친합니다. 이제 대통령과 상당히 친하기 때문에 내년에 열린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독립기념일에 백악관 사우스로운에서 이제 사상 최초로 UFC 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격투기 대회가 열리는 건 이채롭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하고 이방카 트럼프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CBS에서 지상파에서 생중계가 된다고 하고요. 2026년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이제 체결한 7년간 77억 원 달러의 방송 계약도 맺었다고 해요. 상당히 이채롭다고 하고요. 정치,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진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채로운 건 이게 보통 이제 이게 건국 기념일이나 이럴 때는 역사적 이벤트를 연출하는 거고 외교 문화 행사가 열리던 백악관 경기에서 격투기 대회가 열리는 건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채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의미는 국가 행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악대나 불꽃 행사나 정치 어쨌든 연설이 중심이 됐던 게 대중 스포츠로 바뀌었다는 것, 특히 이게 격투기로 바뀌었다는 게 어쨌든 이채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강하고 거칠고 지켜낼 힘이 있다라는 걸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투기는 힘이고 승부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아마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중인기에 아마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 행사보다는 UFC 같은 스포츠를 보여줌으로써 TV 시청률과 SNS 화제를 보여서 20, 30대 같은 이런 젊은이들을 아마 끌어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본인 브랜드를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어쨌든 그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기를 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UFC를 통해서 아마 브랜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외교 문화 행사로 이제 국가 품격을 높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기 UFC를 넘어서 힘이 있는 미국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를 동시에 상징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UFC가 열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이벤트가 2026년에 열리게 되는 중간 선거 이벤트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중간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에 어쨌든 관심이 적습니다. 이제 20대 MZ 세대 같은 경우랑 이제 40대 이제 어쨌든 남성층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없는데 이런 유권자들에게 어쨌든 정치 무대를 끌어오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 제안자가 어쨌든 그 이방카 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 정부가 이를 초당적으로 행사를 포장한다면 여당도 국민적 통합의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 대선 때 이 부분에서 어쨌든 할리우드 스타의 콘서트를 통해서 어쨌든 TV쇼를 연출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적이 있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때 백악관 행사 때 인기 가수들을 초청해서 어쨌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아들이죠. 이 2001년에 어쨌든 야구 시구를 해서 애국심을 끌어와서 성공을 거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도 어쨌든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통적인 독립기념 행사가 국가 품격의 외교지만 이번에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좀 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 강화와 어쨌든 이벤트가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간 선거 이벤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내년에 있을 이야기까지 키워드상 살펴봤으니까 일정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H20이고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센티는 좋은 편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론 쪽의 가이던스 상향 소식도 지금 전해진 상황이고요. 그동안 엔비디아에 있어서 그래도 수출 비중이 꽤 됐었던 중국 쪽에도 칩을 다시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흐름상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는 반대로 H20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문 사유를 제출하라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즉 H20과 관련해서 사용을 좀 덜 하길 바라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수출 제재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낀 상황에서 먼저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잠깐 이제 말미에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H20이 이게 정말로 이제 사용은 했는데 이게 서로가 이제 받고 싶지 않은 듯한 중국은 계속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고 싶은 건 H100하고 A100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제 A100이나 H100은 주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근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서, 텐센트 등 주요 IT 기업들에 대해서 엔비디아 H20에 대해서 인공지능 그 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어쨌든 로이터 통신에 따라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조치는 어쨌든 중국산 대체제를 사용을 권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존도를 약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가 마지못해 쓰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제 H20 칩은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중국에 대해서 제기한 제품이지만 중국 당국은 해당 제품이 위치 추적이나 원격 제한에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게 스미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당국이 프로젝트 제품에 대해서 지향하라는 권고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어떨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들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가 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생각이 중국 당국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 부분이 보안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어쨌든 합의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미국이 처음에는 또 제재 준다고 했다가 또 막았다가 또 15%에 대한 또 뭔가를 가져가고 있고 계속 변동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너무나 이런 H20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H20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 쪽에서 원하는 건 지금 저가, 성능이 좀 떨어진 칩이 아니라 더 성능이 높은 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기사로 루빈 관련한 출시 연기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라서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반도체 칩은 항상 그 키워드로 사용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양국 모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사실 H20 이 칩이 정말 이 논란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미국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H20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원래 이제 못 팔게 했는데 이 부분을 허락하고 이게 겉으로는 안보를 지키면서 속으로는 돈을 챙기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칩이 이게 백도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면서 자제를 권고하고 또 이건 마지못해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AI를 돌리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도어나 꺼림직하지만 써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고 어쨌든 기술적 관점에서는 유용은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쓰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계륵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쓰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버려야 될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예.
네, H20과 관련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미중 갈등에 있어서 항상 먼저 사용되는 칩이기도 하죠. 이제 H20과 관련한 정치적 의도까지 풀이를 좀 해봤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속보 방금 지나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괜찮습니다. 12만 3,600달러 사상 최고가 찍었고요.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네요. 12만 3,3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기업의 블리시라는 기업이 상장한 첫날이기도 하죠. 이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이고요. 코인데스크,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제 블리시가 100% 넘게 상승불 켜기도 했고 종가상으로는 한 84% 정도 마무리를 좀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오늘 코인 시장에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장 후에 코인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표 스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24%대 급등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LG 디스플레이 22%, 인벤티지랩도 2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BH 15% 올랐고요. 셀비언도 12% 오르면서 애프터마켓에서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 24%대 급락세 보였습니다. 원텍 18%, SY스틸텍도 13%대 낙세를 보였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12%, 경동 나비엔까지도 9%대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2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정규장 한 오전 10시, 11시쯤 좀 들려왔던 소식 덕분에 흐름이 좀 괜찮게 애프터마켓까지 쭉 이어졌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급등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송 승소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지난달 11일 판결을 내렸는데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 그 자회사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 14년 8개월 동안 미국으로 OLED 패널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수입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마케팅과 판매, 광고, 재고 판매까지 모두 금지를 시켰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국의 BOE는 앞으로 미국에서 OLED 사업을 거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최종 판결 전이지만 이번 예비 판결에서 주요 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고요. BOE는 2분기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2.7%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보다는 높았는데요. 이 물량이 만약 국내 업체로 넘어오게 될 경우 출하량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입니다.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OLED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이 좀 시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가장 대장주가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큰 시세를 시연을 좀 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전반에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BOE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경쟁이 줄어들고요. 또 국내 업체들은 가격을 깎아야 한다는 압박도 줄어들게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미국에서 OLED 공급 기회를 더 넓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는 BOE가 맡았던 아이폰 프로 모델 일부 패널을 다시 배정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 이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에도 함께 번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덕산 네오룩스 주가가 24% 넘게 올랐고요. BH나 파이넴텍 같은 종목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 이번 이슈는 LG 디스플레이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OLED 관련 기업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고요. 투자 심리도 크게 살아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이슈 나오고 나서 움직임 아마 체크를 하셨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체인 쪽으로 좀 본다면 덕산 네오루스, BH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LG 디스플레이 체인으로 좀 본다면 선익 시스템이나 야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근데 오늘은 1.5% 정도 하락을 합니다. 이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OLED 쪽에 대한 추가 연속성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1%가량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펩트론 이야기 해볼 거고요. 어제 정규장에서 지금 14%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어떤 상승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이번 급등에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경쟁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 주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약은 기존 시장 1위였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임상시험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마운자로가 저용량 기준 20만 원대 가격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요. 위고비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용량 가격을 최대 40%까지 낮추면서 맞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렇게 두 회사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 기술에 강점이 있는 국내 펩트론이 수혜주로 함께 주목을 받았고요. 비만 치료제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가 한층 더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마운자로가 상륙하는 게 18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일이 우리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볼 수 있는, 트레이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운자로 일정 맞춰서 한번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제는 비만 치료제 시장 내에서도 펩트론이 유독 강하게 좀 오름세를 시연을 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펩트로는 최근 이 생산 능력, 즉 캐파 확충과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펩트론이 개발 중인 지금 이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기술에는 제조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동일한 제형을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려면 안정적으로 시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 캐파를 크게 확장한 건 이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제2공장 증설을 위해서 약 1,35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진행했고요. 올해 7월에는 242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존 대비 10배 규모로 생산 시설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에서 회사의 자신감이 읽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여러 차례 시장에 거론돼 왔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본계약에 조금 가까워진 듯한 분위기가 읽히면서 투자 심리를 더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네, 펩트론 하면 일라이릴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10배 증설까지 나섰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펩트론이 올랐음에도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좀 빠집니다. 1.2% 정도 하락 세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좀 늘어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펩트론에 대한 주가 하락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상 8월 18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살펴볼 거고요.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자세한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일단 이번 상승에는 미국발 훈풍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전날 미국 증시가 이 9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올랐었고요. 이 분위기가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삼성전자도 어제 함께 1%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업종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의 성능을 조정한다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최근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중국 쪽에 칩이 얼마나 들어가게 될지, 어느 정도 성능을 허용을 해줄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오랜만에 마이크론 쪽에서 이 가이던스 상향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탄탄함을 반증한 사례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는 좀 도움이 됐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모두 높이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확 좋아졌습니다. 마이크론은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3분기 매출 전망을 최대 113억 달러, 주당 순이익 전망도 최대 2.92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이 배경에는 서버용 디램 수요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의 주문이 예상보다 많았었고요. 여기에 공급사들이 DDR4 생산을 줄이고 DDR5로 전환하면서 전체 공급량이 제한이 됐습니다. 결국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건데요. 이 흐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디램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HBM에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최근 SK하이닉스 주가는 외국인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마이크론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향후 반등 여력이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HBM이라는 것 자체가 디램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HBM이 잘 나가면 디램도 같이 잘 팔린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센티한테는 좋은 영향을 좀 주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어제 엔비디아 쪽에서 루빈에 대한 출시 지연 가능성이 살짝 언급이 좀 됐습니다. 최종 설계 마치고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테이프 아웃이 지난 6월에 있기는 했었는데 약간의 재설계 과정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 0.71% 정도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까지 한 3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펄어비스부터 볼 텐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24% 넘게 하락을 하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부진이나 신작 관련한 소식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친 상황인데요. 자세한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펄어비스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9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고요. 영업 손실은 118억 원으로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광고와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당기 순손실도 227억 원이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환산 손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영업 손실 규모는 직전 분기의 2배가 넘었습니다. 펄어비스는 해외 매출 비중이 82%에 달할 만큼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콘솔과 PC 게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고요. 여기에 시장이 기대하던 신작 모멘텀마저 약해진 점이 투자 심리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기는 했겠지만 항상 게임주한테 있어서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신작이죠. 근데 이 신작이 또다시 붉은 사막이 출시 연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기사들도 어제 추가적으로 많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 붉은 사막은 처음 공개 당시만 해도 2021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정이 미뤄졌는데요. 이번 발표로 최소 5년째 개발 막바지 단계라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4분기 출시 계획이 있었는데 또다시 내년 1분기로 미뤄지게 되면서 기다리던 투자자들과 게이머들의 실망감이 폭발한 모습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고요. 국회 전자청원에는 경영진에 대한 특검 촉구 청원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요건 심사에 들어간 상태로 공개되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펄어비스는 하반기에도 독일 게임스컴, 미국의 팍스웨스트, 일본 도쿄게임쇼 등 해외 주요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붉은 사막 글로벌 마케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일정 지연이 성공적인 출시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뺀 상황이고요. 오늘은 0.34% 정도 약보합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주인 크래프톤이 자리를 좀 잘 지켜줘야 될 텐데 차트상으로 크래프톤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주가 추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J제일제당 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6%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2분기 실적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은 7조 2,37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3,531억 원으로 약 8%나 줄었습니다. 자회사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본업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2,351억 원으로 11% 감소했는데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식품사업 부문이 특히나 부진했습니다. 매출이 2조 6,873억 원으로 1%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901억 원으로 34%나 급감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소비 침체가 이어지면서 오프라인 채널 매출이 줄었고 미국에서는 원재료비 부담이 커진 데다가 디저트 판매가 27%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원부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제품 홍보를 위한 판촉비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추가적인 부담이 됐고요. 결국에는 핵심 사업인 식품 부문에서 뚜렷한 회복 흐름이 나타나지 못한 점이 어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네, CJ제일제당 역시 실적에 대해서 반응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가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증권사에서도 좀 아쉬운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국내외 소비 둔화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식품 부문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15% 낮춘 3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NH투자증권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주가가 실적 부진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본격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식품 부문의 성장률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35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내렸고요. 결국에 시장에서는 이번 부진을 단기적인 악재로 인식을 하면서 매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또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회복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부진으로 주가는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아울러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TP가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주가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0.64% 강보합 정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된 모습인데요.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유주 쪽으로 투자 심리가 더 살아난 모습인데요. 러셀 2000 지수 또한 2% 반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좀 아무래도 방향성 없이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 어제 매수세가 코스피선 좀 들어오면서 좀 상승 방향으로 이끌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까지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 자리를 기점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관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위쪽으로 확실하게 올라와 준다면 우리는 이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계속 그 경계선에서 머물러 있다는 건 갑자기 또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을 보면 대부분 IT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이제 공략이 가능하지만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좀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물러 있는 수급은 반도체 쪽에 있고 하지만 이제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공략해서 오늘 샀는데 내일 떨어지는 또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만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장 같은 경우에 또 휴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흐름을 본다면 여전히 3,200포인트 위쪽으로 확실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순환매가 도는데 수급들이 좀 작거든요. 이 작은 수급에서의 순환매가 도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불고 그다음에 특히나 기관 쪽에서 자꾸 이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 쪽에서의 수급도 같이 매수가 들어와 줘야
3,200포인트 위로 좀 강하게 올라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같이 도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머물러 있는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연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3,200포인트 선이 또 중요한 만큼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굉장히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전략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좀 섹터에 이 탄력을 받았던 종목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OLED 시장인데요. 오후장에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어제 이 3개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슈가 있었죠. 이 삼성의 OLED에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중국의 BOE라는 이 회사의 핵심 기술로 인해서 영업 침해를 인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될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금 좀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제부터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OLED 쪽으로 좀 다시 바라보면 될 건지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를 보면은 OLED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LCD 쪽에서 사실 그동안 이제 대부분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실적을 많이 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진출을 계속 이제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요청을 받아왔어요. 네. 만약에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으로 진입을 못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술 이전을 해주다 보니까 LCD 쪽의 기술력이 지금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LCD 패널이 엄청나게 공급을 생산이 많이 이제 과잉 생산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LG 디스플레이나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결국은 OLED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OLED 쪽으로 이제 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또 기술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중역이 중국의 기술을 유출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이제 OLED 쪽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온 건데요. 사실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국내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쪽은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대략 이제 35.6%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시장을 이제 중국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OLED 관련주들은 이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패널 관련주들의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이 적자를 기록한 것도 이제 LCD 쪽에서의 적자인데 이걸 OLED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이번 시점부터 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회복되는 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너무 싸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그렇죠. 그래서 실적 회복만 좀 나와준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OLED 패널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더 큰 호재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22%까지 좀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관련된 종목들 일제일 좀 급등하는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이 전일 시장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2%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기간 좀 올라서일까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요. 보통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중장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단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급등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단기 매매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부담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주가는 흔들릴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오픈이 돼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눌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번에 이제 승소와 관련된 뉴스든 OLED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호재고 실적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눌린다고 하면은 좀 많이 눌렸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 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조선주 쪽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외교부 장관과 그 미국 대사 대리가 HD 현대조선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 조선주들 요즘 계속 잘 올라갔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1위와 2위 국영 조선소가 좀 합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룡 조선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들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조선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재료들이 있었고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거죠. 하지만 과거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많이 기록했었거든요. 네. 이게 적자를 내기 시작했던 게 사실 굉장히 오래 전인데 미국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성과 계약으로 인해서 뭐 해운주, 조선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거든요. 업황 자체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협력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최근에 수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사실 전 세계 시장에서의 조선의 그 수주를 가장 많이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건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선박이 예전에 이제 멈추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또 한번 치고 올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조선 쪽에서의 기대감보다는 수주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달 기준으로 전 세계 그 조선의 그 수주 영역을 보시면 거의 58% 정도가 급감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점유율도 이제 한국은 16%, 미국 이제 중국이 75%라면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모멘텀보다는 조금 지금은 좀 안전하게 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부담이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한 90%까지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가 더욱더 활성화가 된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러셀 지수 또한 2% 반등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경제 지표들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는 PPI 지표까지 나오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4%, 보합권에서 좀 머물다가 소폭 상승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지금은 하락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다시 하락으로 지금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4%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애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력,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41%,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 기대감이 계속 깃든 상황인데요. LFP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곁들여 있다는 것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순수 CDMO 시장으로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로 인해서 어제는 바이오 종목들 그래도 시세를 좀 받아갔었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역시나 하락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차라든지 기아는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습니다. 2차 전지 모멘텀들 계속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BM이 0.5%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2% 상승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안에서도 계속해서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알테오젠과 펩트론까지 오늘 좀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3% 밀리고 있고요. 펩트론 또한 2.5%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펩트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훈풍이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죠. 1111이 마운자로가 다음 주부터 다시 좀 이제 판매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3%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점까지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아침 상황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서도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도 아니고요.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좀 관망세인 자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때문일까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주가는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면 조금 더 쉬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휴장입니다. 그래서 휴장을 앞두고 보통 금요일장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장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붙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옵션 만기.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포지션이 중요한데 옵션 만기일 포지션이 그동안은 이제 상방으로 계속 이 자리를 잡아왔었는데 네. 얼마 전부터 이제 며칠 전부터예요. 이제 하방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중립 포지션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중립이라는 건 현재 수준에서 뭐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밀리지 않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옵션 만기에 대한 이제 약간의 부담감, 관망 이런 것들도 역시 또 자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옵션 포지션을 본다면 이제 상방과 하방 쪽에 뭐가 더 가깝냐라고 본다면 여전히 상방 쪽에 가깝긴 해요. 하지만 중립이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IT 쪽에서 아침에 수급이 빠져 있다고 해서 오늘 계속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 수급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게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네. 수급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약보합권이지만 0.1에서 0.2% 정도밖에 밀리진 않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 내외 정도에서 좀 초기에 하락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 종목들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어렵고요. 뭐 이러다가 흐름이 또 다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시총 상위주가 또 만약에 오늘 IT 쪽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시장은 이제 아침에 0.3% 정도가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IT 업종이 이제 추가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오늘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만약 IT 쪽에 또 들어온다. 그럼 반도체 쪽이겠죠.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투톱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이 안에서의 소부장단에서의 전략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안에서의 이 흐름들을 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뭐 애플의 지금 수주 안에서도 이미지 센서 부분 뭐 이런 쪽으로 보면 괜찮은 건지 이 안에서의 흐름들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동안 소외되었던 쪽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 쪽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하이닉스 HBM 관련주들이 그동안 올라왔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반면에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분할해서 본다면 올라가지 못했던 삼성전자 쪽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집중되었던 게 이제 HBM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성장 견인, 성장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AI 쪽에 있어서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 쪽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지금 비메모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많이 좀 도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삼성에서 이번에 수주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133조 원의 그 자금 투입 예정도 또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앞으로는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원익 IPS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그 종목도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고요. 네. 그리고 LX 세미콘이라든지 그리고 INC라든지 뭐 시그네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그런 이제 그 반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비메모리 부분,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부분 쪽으로 좀 포지션 주셨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AI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으로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 이슈로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 종목들 그래도 좀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상승하는 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탄력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뭔가 좀 관심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관세 영향에 좀 자유로울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나 그 유럽의 경우에는 기존에 2.5%의 관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15% 관세로 이제 매듭 지어지면서 우리나라한테 좀 타격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15%라는 건 기존 관세 플러스 알파로 붙는 이제 그 관세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이 되면서 자동차 쪽도 이제 좀 관심이 들어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부터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힘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쪽에서 많이 중심을 잃었지만 자동차 섹터도 이제 항상 과거의 주가의 상승을 많이 견인했던 업종이긴 하거든요. 예전에 주도주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전차, 뭐 전차 군단이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도 이제 많이 하락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이전부터 이제 관세 협상 전과 이후 우리가 봤을 때 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후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하고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기대감을 1차 반등이 나왔지만 한번 또 많이 빠졌단 말이죠. 지금부터 역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섹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는 현대차 1%대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 또한 0.8%대 올라가면서 오늘 정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상승 시그널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매수의 기회로도 노려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시그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또 많아졌잖아요. 거의 90%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안에서 좀 더 따져봤을 때 사실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이나 뭐 바이오 종목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안에서의 바이오 종목들도 좀 옥석 고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사실 다음 주에는 일라이릴리 마운자로가 다시 국내에서 좀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시작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의 바이오 종목도 어떤 옥석 고르기가 좀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도 어제 올라온 이유가 금리가 이제 인하된다. 뭐 거의 90%가 넘는다. 네. 어떤 데는 100%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 그 파월의 의중을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PPI.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또 식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CME 패드와치를 우리가 좀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확률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계속 변동을 하는데 결국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건 이제 뭐 파월의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번에 상호관세가 적용이 됐고 그래서 물가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그냥 내린다라는 이제 무한정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차라리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수혜주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예상과 다른 발언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리고 지표가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당연히 또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단기적인 어떤 그 재료들보다는 이제 전통주들이 좀 있잖아요. 대형주들 그 종목들이 지금 밑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종목들은 그냥 단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걸 예상하고 들어갈 게 아니라 밑에 있을 때 사실 이건 좀 장기로 봐야 돼요.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지칠 수가 있거든요. 단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또 안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IT 다음에 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유망한 섹터이긴 해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지금 단발성의 어떤 재료들 말고 조금 여유 있게 매집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장기간을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코멘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서울경제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정부 첫 경제 전략에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지금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경협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세워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정권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이 정책 관련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민주당 쪽에서 항상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보통 이제 경협주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힘에서는 이제 전쟁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다. 이거는 국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 기대감인데 사실 이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이제 북한에서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북한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뭐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항상 많이 떨어졌을 때 사셔야 돼요.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사람들은 보통 올라갈 때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단발성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파는 전략 이렇게 본다면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가능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좀 이러한 뉴스들 계속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반짝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은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광복절로 인해서 우리 시장 휴장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오후장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 정도 지키면서 가고 있고요.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다 들어오고 있고 선물 쪽도 플러스권 찍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수급의 변동성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개장했을 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전일 미증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하게 마감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3대 지수의 괴리율이 좀 큰 상황이죠. 다우지수만 놓고 보면 혹은 러셀 지수만 놓고 보면 미국이 폭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만 네. 정작 나스닥이랑 S&P 그렇죠. 지수를 보면 생각보다는 뜨뜻미지근하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편 아래 공포, S 공포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현재 시장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오늘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시기 이전에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 혹은 장 중반 어떤 것들을 이제 강하게 담아주는지 여부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굳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날은 메이저 주체들이 많이 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 출발과 함께 덥석덥석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잘 맞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뭐 연휴 동안 굉장히 좋은 기분을 가지고 다음 주 시장을 보긴 하겠지만 네. 그게 안 맞을 경우에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동안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때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어떤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시기 이전에 외국인 수급들의 주체들의 방향성과 섹터의 어떤 관심도를 보고 저는 따라가는 게 지금은 더 맞는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구간이긴 하죠. 특히나 우리 시장은 내일 또 휴장이라 쉬어가기 때문에 전략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사실 주 후반에 중요한 이벤트들 국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국정위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 있었고요. 오늘은 일정상으로는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오늘 입법 예고 마무리하고 21일에 차관회의, 26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가는 이 루트를 좀 따라갈 네. 것으로 예상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정착 드라이브 좀 받았던 쪽에 대해서는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일단 어제 여러분들도 많은 자료를 보셨겠지만 공통된 부분은 하나입니다. 이번에 한번 지원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가 마무리되는 혹은 그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건 계속해서 연간 단위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큰 굵직한 사업들이 네.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기억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난다 그래서 쫓아가실 필요도 없고요. 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 조금 나셨다고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많이 거론된, 그러니까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제 가장 많이 거론된 건 두 가지의 단어예요. AI와 에너지 전략. 그러면 AI에도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지만 일단 정부 측에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나가기까지에는 이 문턱이 워낙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 하드웨어 쪽은 저는 여전히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밸류체인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저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나쁜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한 가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될 건 이제는 품목별 관세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품목별 관세의 타겟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임을 좀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 노이즈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에너지 쪽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죠. 전력기기가 있을 거고 전선이 있을 거고요. 케이블 쪽이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이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전력과 전선만큼은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력은 HD현대 인프라코어,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전선은 가온, 대한, 대원전선 이렇게 좀 압축을 한번 드려보면서 네. 왜 그러느냐.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발전은 우리나라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방향성이고, 네. 여기에 중동까지 이제 연말되면 참전이 가능한 상황이면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전력기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중동은 아무래도 이제 민간 기업 개방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요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특히 전력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기업에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슬슬 유럽과 중동 쪽에 또 전력기기주들의 해외 매출이 잡혀가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노라면 전 전력기기주들과 전력 케이블 쪽은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상으로 사실 입법 예고라고 보면 세제 개편이 조금 네. 더 연관성이 있잖아요. 세제 개편으로 본다면 지금 양도세 기준에 대한 네. 논란이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증권이랑 은행은 그래도 반응이 좀 강하진 않지만 있기는 하거든요. 신한지주가 한 2%대, 하나금융지주 1.5%, 증권 쪽도 우리가 좀 봤었던 자사주 비중 높은 신영증권이나 이런 쪽도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강보합 정도 지켜주고는 있어서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오늘장 가져가야 될까요?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IBK 기업은행, KB은행 이런 쪽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그 외에 다소 이제 다른 결로 오른 방금 말씀 주신 뭐 부국증권이라든지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심은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업이 나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매매의 타이밍 찾기가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금이 한번 갔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과 신정부의 어떤 정책에 금이 한번 간 상황.
여기서 만약 기존의 5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잠시 달래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것에 또 투자자분들은 실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참 이번 어떤 사태를 통해서 50억에서 10억이냐 또 10억에서 50억이냐라는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신정부가 말해왔던 코스피 5천 시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투자자분들이 지금 인식이 된 상황입니다. 네. 만약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일정들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나 아직 명확하게 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일단 만약 해결이 되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기존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이제 원복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단기 반등은 해줄 수 있고 단기 환호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려면 대주주 양도세와 더불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여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선택을 해도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이제 이야기한 종목군들을 담아낸 코덱스 은행이라든지 코덱스 증권 ETF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천천히 한번 모아가 보심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법 개정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상법 개정도 같이 이루어지는 플레이로 나가줘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바이오로 만들어 봤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가 가장 강하긴 합니다. 다음 주 일정이 있죠. 마운자로 18일에 국내 상륙하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 비만 치료제가 가장 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G2G 바이오가 오늘 IPO 하는 날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큰 틀에서 바이오 전반적인 전략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2차 전지입니다. 사실 그 CATL 리튬 생산 3개월 정도 중단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 사실 공급단 조절이라서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어갑니다. 오늘도 지금 LG엔솔도 한 2%, 삼성 SDI도 2% 정도 오름세 현재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OLED로 잡아봤습니다. 어제 이제 큰 이슈가 있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에 승소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쪽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까,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까 함께 좀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OLED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오늘 시세가 좀 크지는 않은데 차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분위기와는 반대로 전략 좀 챙겨볼 수 있을지 함께 시간 허락하면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 먼저 살펴볼 텐데 이슈가 있는 종목 먼저 체크하고 네. 전반적인 분위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UBS에서 목표가를 27만 원까지 내렸어요. 지금 가격이 44만 원인데 목표가가 27만 원이면 한 38%가량 지금 넘게 내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단일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지 않냐. 특허 만료 리스크 있다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로열티에 대한 오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반응은 1% 넘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무게감으로 가지고 갈 만한 뉴스인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네.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시선은 어떠세요? 처음에 한 두세 줄 읽다가 네. 말았습니다. 그래요? 볼 필요도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알테오젠은 지금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SC 제형을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경쟁사가 있는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일스톤이라든지 계약금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안 심리를 모두 해소시킨 기업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제형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어느 시점에 책정하느냐에 따라 이제 보는 시각이 네.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이 SC 제형이라는 것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좋은 점수를 줬는지 기억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단일 IP라고는 하겠지만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A라는 질병에, B라는 질병에, 그렇죠. C라는 질병에 모두 다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SC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알테오진이라서 만약 이런 뉴스 때문에 투심이 흔들리거나 가격적으로 변수가 생기면 저는 그동안에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천천히 모아가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연결고리가 없거나 지금 계약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거나 마일스톤 자체가 없었다면 이런 뉴스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지금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좋아.
더 살 수 있어. 이런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현재 가격이 44만 원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해당 레포트에서 말한 목표가 하향 기준이 27만 원이면 네. 여기서 100%가 내려가야 돼, 50%가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2%의 조정으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일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던진 물량을 제외하곤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많은 예탁 자금들이 알테오젠 그래 밀려 내려오기만 해봐라. 난 이번에 산다라는 또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네. 예를 들어서 그냥 5일이나 10거래일 안에 갈 만한 종목이 이 뉴스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긴 하네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아래꼬리 달리면서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한 2%대 낙폭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 목표가가 너무 낮아서 사실 저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일단 오늘은 4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 이때가 오히려 좋아라는 기회일 수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처럼 이렇게 기술 수출할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9월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는 좀 집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알테오젠 이야기하면 그 뒤로 리가켄바이오, 그렇죠. ABL바이오가 자동으로 지금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두 기업 모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부근 혹은 네. 신고가 구간에서 랠리를 지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 그렇죠. 자체가 이제 확실시 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0.25냐 0.5냐 그러니까 그냥 금리 인하냐 비컷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도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간밤에 미증시의 특징을 바라보면 테크주들은 테크주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어떤 다른 기업들의 조정을 AMD가 받았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엔비디아의 조정을 AMD와 애플이 받은 상황이지만 섹터 전체로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는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도드라졌다. 네. 여기에 일라이 릴리도 한몫했고요.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돼야 될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논외로 치더라도 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서 보면 저는 요새 메시 치료제 관련 기업 두 기업을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이 D&D 파마텍 그리고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D&D 파마텍보다는 그러니까 D&D 파마텍이 안 좋다기보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초에 빅파마하고의 이제 계약을 성사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빅딜을 성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면서 정말로 임상 3상 마지막 상용화까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 올릭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상승 탄력도를 놓고 보면 올릭스보다는 또 D&D 파마텍이 훨씬 더 근데 그건 또 강한 모습을 메세라 좀 때문에. 보이는데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메세라하고의 연결 고리가 있어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미묘한 관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메시 하나만을 바라본다면 저는 오히려 올릭스의 지금의 위치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어떤 항암 치료제라 그래서 지금은 표적 항암제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친근하실 것 같고 네. ADC 링크 기술이라는 걸 네. 통해서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방사선 의학 약품 쪽도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퓨처캠인데 제가 퓨처캠을 거의 한 올 초부터 계속 강조 드려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방사선 의약품 쪽에서 보면 이 전립선암 치료제, 전립선암 진단제 쪽에서 이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바로 퓨처캠이고 네. 지금 퓨처캠의 위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담 안 되는 구간에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퓨처캠을 그럼 견지할 만한 경쟁사가 있는가?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시는 게 지금은 많다. 아니 제약바이오 이야기하면서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야기 안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최대 실적 나오고 공장 가동률이 높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변동성에 조금 더 집중한 기업들이 더
표를 많이 받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바이오시밀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개별 스토리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개별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전에 퓨처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저도 다시 돌려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한 2%대 강세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처럼 지금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쟁사가 없다는 그렇죠.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 일단 8월 18일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 강하게 시세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펩트론이 어제 굉장히 강했죠. 총 상위까지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도 유지하고 있네요. 2%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일정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좀 구축해 갈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보다 미국 내 기업들이 지금 더 복잡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일라일리냐, 노보노디스크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켜보면 가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업은 블루엠텍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블루엠텍은 그렇죠. 손 안 대고 코를 그렇죠. 풀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통사이기 때문에. 위거비를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가장 큰 궁금증은 뭐였냐면 저거 만약 팔아서 얼마나 남길까였습니다. 만약에 못 남기면 어떡하지? 였지만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마운자로가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에 위고비 쓰셨던 분들, 하지만 위고비보다 이제 더 낮은 값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마운자로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섞이기 때문에 블루엠텍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 잡을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저희 고민은 뭐냐면 하필 가격이 비싼 게 온 게 아니라 그렇죠. 가격이 낮은 게 온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위고비를 하나 팔았을 때 10,000원을 남겼다면 블루엠텍에서 마운자로를 팔았을 때 10,000원보다 적게 남는 구조라면 판매 수량은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블루엠텍이 가져가는 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실망감이 나타날 수는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펩트론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이 저도 참 위태위태 아슬아슬하면서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보유자의 영역 그 외에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펩트론이 공매도 비중이 많이 늘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거고 공매도 비중이 빠르게 는 부분도 아마 작용을 좀 했을 겁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남겨두셔야 될 것 같고요. 블루엠텍은 유통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응을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로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항상 이쪽 이야기했을 때 수요단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캐즘 극복한 거 아니라서 수급상으로 일단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좀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보유자분들은 바닥 찍었다 하면 물량 좀 늘려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괜찮을까요? 오늘 들어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사들도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들의 시총 감안을 하면 이익단이 너무 작죠. 네. LG에너지솔루션으로 보더라도 이익단이 지금 너무 작은 상황. 네. 이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흑자 전환만 되면 비중 그쵸. 확대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한 저의 과거를 또 반성을 하면서 일단 흘러가는 흐름이 네.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개선세보다는 그래도 숨쉴 구멍을 찾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포스코 그룹주들도 1년 반 전, 2년 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저는 추가 매수는 의미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분들 아마 계좌 알면 기존에 마이너스 60, 70 아니면 더 하신 분들 추가 매수를 했다 칩시다. 그래봐야 마이너스 40%를 만들으셨을 텐데 그 정도까지 바닥에서 올라가려면 8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은 아직은 좀 적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대로 좀 가져가시되 낮은 위치에서 잡아서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물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고민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네.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OLED로 빠르게 좀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일단 어제 큰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를 냈습니다. 11월 최종 판결이라서 조금 시간 남긴 했지만 그래도 역대급 승소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LG 디스플레이를 믿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너무 배신감 들긴 저도 하죠. 개인적으로 네. 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날을 못 본 것 못 본 것 같아서 같았어요, 진짜. 관심 종목 제 상단에 올려놨는데 네. 또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거 보면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게 결국 11월 달까지 가봐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제 BOE와 관련한 밸류 체인에 걸려 있었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뉴스 그리고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지켜봐야 되면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본업을 통해서 움직였던 두 기업, 제가 이제 누차 강조드렸던 덕산 네오록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만큼은 저는 만약 오늘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왜냐? 네. 애플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갑자기 왜 OLED 이야기하면서 애플이냐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애플이 AI 데이터 센터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이제 그들이 모든 딥러닝을 맞춰가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디바이스라고 하는 공격 툴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학습시키고 출원한 거 다 가지고 와. 우리 디바이스에 탑재를 시킬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여기에 폴더블 폰 그리고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들 그리고 애플에서 나오는 로봇 여기에 패널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은 저는 조정 시에 매수는 가능하나 네.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에 악성 매물들이 좀 출현이 됐다고 네. 위안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밸류체인 단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은 삼디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네. 삼디플은 비상장사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관련주들로 보는 거는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교집합인 덕산 네오록스 맞아요. 이녹스 그렇죠. 첨단 소재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어제 사실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 시가총액이 500원 밑이라서 좀 언급드리기 어렵지만 에스캠이라고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업도 반짝도 상승한 걸 봐서는 저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구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의 무게감이 있기도 했고 사실 좋은 호재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쪽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OLED 쪽까지 체크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백조 펀드 집행 속도,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이제 어제 국정위에서 대국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대회 속에서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을 조성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사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에 하나의 축이 되겠죠. 5대 국정 목표 중 3개를 이끄는 혁신 경제, 이 실현을 위해서
기존 주력 사업의 고도화와 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AI 그리고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미래 전략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AI 분야에서는 AI 고속도로라는 인프라를 깔고 또 차세대 AI 반도체와 원천 기술을 선점하게 되면서 이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등 독자 생태계 구축에 나선 건데요. 또 개인정보 보호, 또 오남용 방지와 같은 이런 신뢰 기반도 함께 마련하면서 글로벌 1위 AI 정부로 도약한다는 어떤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와 반도체, 또 2차 전지 등 국가의 주력 산업은 규제 완화와 또 네거티브 규제로 속도를 높이고요. 또 전국 곳곳에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 단위의 혁신을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산업부문 아리100 달성, 또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탄소 중립 역량 강화까지 함께 묶어가면서 산업과 에너지 구조 전환을 한 번에 추진하는 그림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이 모든 게 벤처, 또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과 함께 연결돼 있는 이런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는 쪽에서는 섹터별로도 시세가 좀 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죠. 그러면 증시에 있어서는 어떤 파급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정책이 어쩌면 이렇게 주춤하던 증시에 새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3,200선 자체를 계속해서 웃도는 모습을 확인이 되고 있죠. 6월 이후에 또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태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 100조 원 규모의 직접적인 투자 계획이 AI 그리고 전력기기와 재생에너지, 더 나아가서 ESS 같은 특정 섹터로 쏠리면서 수급이 집중되고 또 여기에 따라 단기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이 기다리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 기대감이 정책 효과와 함께 맞물릴 수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 투자자들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심리가 함께 작용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 흐름이 강화가 되면 전고점 3,400까지 도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이번 분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발표는 단순한 정책 이벤트를 넘어서 산업정책과 기술정책,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한 패키지로 움직이는 드문 케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정책 드라이브가 걸린 강세장 초입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특히나 정책 수혜 업종이 선별을 투자 이렇게 성패를 가를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00조 원 펀드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AI, 바이오, 에너지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정부 의도로 파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투자금이 들어오는 섹터 쪽으로는 항상 시세가 좀 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BOE 이탈 시 국내 양대장 독주 체제라는 댓글이고요. 어제 있었던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관련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소식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소송 관련해서 역대급 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뉴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또 8%대 깊은 하락폭이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크게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자면 이 LG 디스플레이의 강세 배경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을 상대로 또 제기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14년 8개월 동안 이 BOE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이런 중대한 판결이라고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C가 내린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은 이 BOE의 폼 수입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내 마케팅과 또 광고 그리고 판매 활동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되겠는데요. 대상은 BOE 본사뿐 아니라 미국 현지 법인까지 포함이 되고 또 소비자용 그리고 산업용 이런 패널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OLED 시장에서 BOE는 퇴출됐다라고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삼성 그리고 LG와 직접 경쟁하던 중국의 최대 패널 업체가 사라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고 또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어제 개장 직후 약보합에서 또 급등세로 전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배경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시세가 좀 돌기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한 오전 10시, 11시쯤 이 뉴스가 전달이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큰 급등세를 좀 시연을 한 상황입니다. 14년 8개월 동안 이제 BOE 쪽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어렵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14년 8개월에 집중하면서 역대급 승소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계에 미치게 되는 파급 효과나 영향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파급력이 좀 생각보다 크다라고 증권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BOE가 맡고 있던 미국향 물량이 비게 되는데요. 이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LG 디스플레이가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 비중이 삼성에 비해서는 작지만 대형 OLED와 또 TV 패널 분야에서 현재는 경쟁력이 강하고요. 또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격 안정과 또 수익성 개선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예상이 됩니다. BOE는 그동안 낮은 단가를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를 해왔는데 이 저가 경쟁 압박이 사라지게 되면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방어와 또 프리미엄 전략 등 다양하게 또 안정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미국 IT, 또 가전업체 입장에서는 대체 공급처가 줄어들게 되면서 삼성과 L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유효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공급 증가가 아니라 장기 계약과 전략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나아가서 산업 전반으로 확장을 해보면 이번 판결에서는 국제 무역 규제와 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으로 또 사례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패널업체의 미국 입지가 또 크게 약화되는 만큼 글로벌 디스플레이의 판도는 최소 10년 이상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BOE가 가지고 있던 물량이 비게 되는데 이게 애플이랑 델이랑 HP 등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사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파악을 좀 할 수 있겠죠. 삼성 디스플레이 승소와 관련된 내용까지 체크해봤고요. 김민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오늘 일정상으로 국내에서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오늘 입법 예고일입니다. 오후장 안에서 뉴스 나오는지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